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곳은 광화문에 있는 채널A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두 번만 길을 건너면 곧바로 광화문 광장이 나오죠. 보름 전에 다시 문을 연 뒤로 많은 시민들이 다시 찾고 있는데요. 동시에 새 광장에서는 정치 집회나 시위로 번질 만한 행사들도 이미 여러 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 광장을 찾은 시민들 모습부터 장하연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물줄기 사이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77개의 물줄기가 만들어낸 분수 터널 속을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엔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분수가 위로 막 올라와서 그 밟는 광장이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어요, 여기? 당연하죠. 물길에 발을 담그고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주말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산책할 곳도 많아졌고 물놀이도 하기 좋아졌고 그다음에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 광장이 다시 문을 연 지 보름째. 폭염과 기록적 폭우에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장일 광화문 광장을 찾은 사람은 개장 이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상인들은 돌아온 손님들이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그전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훨씬 좋아요.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밤이 되면 광화문 광장은 조명과 함께 또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분수대는 색색의 조명 옷을 입고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에는 푸른 파도가 한가득입니다.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광화문 광장. 명실상부한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고요. 정치적 집회나 시위는 하면 안 됩니다. 새 광장에서는 원칙대로 집회나 시위를 제대로 금지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지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또 바람직한 거냐 여러 논란이 나오죠. 이런 가운데 당장 신고된 행사 중 절반 이상이 집회 시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일대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광장 남쪽 한 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이 광화문 광장까지 밀려든 겁니다. 경찰이 광화문 광장 시위는 금지돼 있다며 경고하지만 모두 막을 순 없었습니다. 신고대로 집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의하 오늘 자유통일당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을 다시 열면서 사용 목적을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정하고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 당시 일반 방문객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광장에 있는 집회 참가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합니다. 지난주 8.15 때는 진짜 전쟁통 같은 기분이기는 했어요. 여기만큼은 이제 그냥 시민들이 오로지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뭐 그런 곳으로만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광화문 광장 이용 신청은 7건. 서울시는 이 중 4건 정도가 집회나 시위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한다며 방침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호남에서 다음 당대표를 뽑는 지역 경선을 치릅니다. 권리당원 10명 중에 3명이 몰려있는 최대 승부처인데요. 오늘 전북 지역 결과부터 나왔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우현기 기자,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민주당이 조금 전 전북 지역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76.81%, 박용진 의원은 23.19%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 의원이 78.05%, 박 의원이 21.95%입니다. 개표에 앞서 합동연설회도 진행이 됐는데요. 박 의원은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는 당원 80조 개정에 대해 비판했고, 이 의원은 당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호떡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고 당원 당규를 바꿀 거라면 그 많은 당원 당규 조항은 그냥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한다, 이 한 줄이면 될지도 모릅니다. 개파 정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또 호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을 봤더니 10%대로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 투표율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전북 지역 투표율은 34.07%로 지금까지 순회 경선이 진행됐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별 투표율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한 건데요. 앞서 공개된 온라인 투표율에서 호남은 10%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로 당에 실망한 당원들이 많고,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 판세가 이재명 의원 쪽으로 기울면서 관심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남과 광주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가고 다음 주 서울과 경기 경선에 이어 28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채널A 뉴스 우향기입니다. 네, 당대표뿐이 아닙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 이재명 인사들이 힘을 받으면서요.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었던 당원 개정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두기로 했었죠. 그런데 또 기류가 바뀌는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당원 80조 절충안에 수긍할 수 없다며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당원 제80조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추진한 당원 80조 개정을 놓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거세지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는 1항은 유지하고 3항만 개정하기로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기소 시 당직은 정지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기소였는지를 판단해 징계를 취소할 의결 주체를 당내 기구인 당무위로 수정한 겁니다. 하지만 친이재명계 강성 당원들은 당원 80조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 청원은 이틀 만에 당 지도부의 답변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겼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친명계 의원들도 당원 80조를 손보겠다며 강성당원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당원 80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검사를 믿습니까?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믿습니까? 일개 검사에게 민주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노무현을 저들과 검찰의 정치 보복으로 이뤄놓고 그 아픔을 또 겪고 싶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간절함을 잊었단 말입니까? 한 강성 당내 인사도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원 80조 재개정과 관련해 전당원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결국 직함에 전이라는 과거형이 붙었지만 이전보다 활발하게 언론에 나선 한 주였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긴데요. 결국 당 윤리위가 나서서 갈등 초래하지 말라 경고를 했지만요. 이 전 대표는 분란을 초래한 건 오히려 내부 총질 문자를 보낸 사람, 대통령 아니냐는 말로 불만을 표출했죠. 오히려 윤핵관을 정계 은퇴시키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썼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을 늘려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전당대회 때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어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타인 모욕, 계파 갈등 조장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엄정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 전 대표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윤리위를 향해 반문했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 당내 가장 큰 분란을 초래한 언사는 당대표 행동을 내부 총질이라고 지칭한 행위라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맞받은 겁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대선 때 청년 본부장을 지낸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이 나섰습니다. 특정 세력을 몰아내겠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은 권력 투쟁하겠다, 자기 살길 찾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아서 당원과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총질이 아니라 등 뒤에서 총을 쏜 거고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해 호소인은 이준석 대표죠. 한 윤리위원은 채널A 통화에서 경고문이 나간 후 발언에 윤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징계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다고요? 네, 윤 대통령 고개는 숙였고 악수는 더 공손해졌습니다. 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민심에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소리를 의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등에다가 이렇게. 자, 편안하게 이렇게 나도 붙일 테니까. 밑에 제껴서 아주. 국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국민들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지 않겠나. 예, 태도가 확실히 좀 부드러워진 느낌인데 이번 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기자들이 만났었는데 한두 달 전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신경 쓰기보다는 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네. 일이 중요하지 무슨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뭐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야당이 협력을 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톤의 매너가 좀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어떻게 됐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소폭 상승에 그쳐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평가도 여전히 6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태도 변화로 나타난 윤 대통령의 노력이 국민에 와닿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어려운 건 자연인이나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타지마할입니다. 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예전에 김정수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공격하고 나섰죠. 네, 논란은 김건희 여사가 어제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학교 졸업식에 가서 비공개 간담회까지 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죠. 예. 민주당은 경찰관에 흉장을 달아줄 게 아니라 수사부터 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 줄 것으로 믿고 일정을 소화한 것입니까?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역대 대통령 부부도 졸업식에 참석했다며 봐주기 수사와 결부하는 건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 대통령 부부가 졸업식에 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지만 비공개 간담회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더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여기서 타지마할은 한 3년, 4년 정도 된 일이죠?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본인을 동격으로 여기냐는 김 여사를 공격한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언급한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SNS에 인도 단독 순방에 대통령 휘장까지 앞세웠던 2018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독사진은 어떤 외교적 성과를 창출했냐고 비판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해당 국가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는 변명으로 관광지를 숱하게 방문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수했습니다. 고 의원은 SNS에 인도 총리가 거짓말한 것처럼 말했는데 감당 가능하시겠느냐며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 부인까지 나란히 정쟁에 소환되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대통령이 경찰 중립성을 강조하는 사이에 수사 대상자가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도 틀린 건 아니고요. 네. 대통령 부부의 신임 경찰 격려는 마땅한 일이라는 여당 주장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누구 허물이 더 크냐 경쟁적으로 다투는 여야를 보면서 결국 국민들은 눈살만 찌푸리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비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비를 뿌리던 비구름대가 밤사이 남쪽으로 내려가서요. 충북 지역에 집중호우를 퍼부었습니다. 산사태가 고속도로를 덮치는 바람에 2명이 다쳤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쓸려져 나온 토사와 나무가 고속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탱크롤리는 그만 토사 위로 올라갔습니다. 졸지에 길이 막힌 화물차와 차량들은 일렬로 길게 서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새벽 4시 30분쯤. 이 지역엔 오늘 새벽 국지성 집중호우로 7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달리던 택시 한 대가 굴러온 돌을 피하려다 갓길 경계석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다쳤고 탱크롤리도 앞부분이 부서졌습니다. 토사와 나무들이 도로를 막으면서 14km 구간이 통제돼 차들이 인근 도로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응급 복구 작업은 8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요새 계속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타민이 유실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밤사이 충북 지역에선 시간당 최대 7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옥천에선 도로가 침수돼 주민 1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물류회사 관계자들이 저희가 출동하는 중에 구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구급차가 병원에 이송을 했다고. 주택가 상가 침수 등 20건의 피해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비구름은 경북 지역으로 이동해 많은 비를 뿌리면서 주택 침수 등 피해 신고가 23건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 부산에서도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산책 중인 시민이 구조되거나 자동차가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저녁을 끝으로 비는 거의 다 물러났지만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차례입니다. 당장 서울과 제주는 오늘부터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 곳곳이 무더울 거라는 예보입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도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햇볕을 고스란히 받은 그늘막은 온통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열기에 집 표면은 5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강공원 분수대엔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동생이랑 수영하니까 어땠어요?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그늘 아래는 돗자리와 텐트가 차지했습니다. 더운 날 시원한 수영장 오니까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더웠고 저희 가족들 같이 한강에 나왔는데 물놀이 하니까 되게 시원해서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서핑을 즐기고 파도 타기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아이들은 파도를 뛰어넘으며 신이 났습니다. 주로 집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바깥에 나오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집에 안 가려고 하네요. 역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에선 낮밤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제주시에선 올여름 들어 50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2번째로 많습니다. 올여름은 너무너무 덥수다게. 저번 닮지 않고 막 덥어 올여름은. 너무너무 더우니 아이고 살기가 구박하다. 기상청은 다음 주 목요일 이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퇴근 시간 부산 광안대교 위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난데없이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더니 이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건 사고 서주희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서 치솟는 불길은 바퀴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던 수입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운전자가 화재 직후 바로 탈출하고 소방관들이 15분 만에 불을 끄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 하부에서 연기하고 불꽃이 보인다고 뒷차량이 신고를 했네요. 소방당국은 차량을 감식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옆에 뼈대만 남은 승용차가 불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로 소화액을 뿌리지만 희뿌연 연기는 반대편 차로까지 뒤덮었습니다. 불탄 차량 뒤로는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2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차량 운전석 쪽으로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다가옵니다. 잠시 뒤 운전석 문이 닫힌 듯 순간 진동이 있더니 남성이 몸 앞쪽으로 무언가를 숨긴 채 다른 남성과 빠르게 사라집니다. 차량 주인은 차에 보관했던 현금 100만 원과 지갑, 가방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앞에 일하고 있어서 잠갔다가 잠궈진 줄 알았는데 백밀러가 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 북부경찰서는 피해 차량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절도범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20채 가까운 나홀로 아파트들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수백 명의 세입자가 깡통 전세를 떠안고 있다. 이번 주 저희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에 따르면요, 이 사안이 의심스러운 정황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경매에 넘어간 전세 계약 상당수에 같은 임대인, 대리인, 중개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 관계는 또 어떨까요? 김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세계동에 108세대가 사는데 깡통 전세 29세대가 법원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 10세대의 집주인, 즉 임대인은 모두 박모 씨입니다. 세입자와 전세 계약은 집주인 박 씨의 대리인인 A 씨가, 부동산 중개는 김모 씨가 한 게 상당수입니다. 이들 3명은 이 아파트 말고도 경매로 넘어간 미추홀구 아파트 전세 계약 곳곳에 역할을 바꿔가며 등장합니다. 박 씨는 경매로 넘어간 다른 아파트 3곳의 임대인, 중개인 김모 씨는 또 다른 아파트 3곳의 임대인입니다. 대리인 A 씨는 이들의 아파트 중 최소 3곳에서 2사람의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세입자들은 여러 아파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묶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의심을 하게 됐죠. 김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낸 세입자도 있습니다. 집주인하고 연락을 한 6월부터 계속 시도를 했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받고 나가야 되긴 하니까. 근데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김 씨는 지난해 세입자가 낸 보증금 반환 요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대인과 중개인, 대리인으로 반복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취업 면접을 보는 당일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겠다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다면 준비생 입장에서는 아마 날벼락을 맞는 기분일 겁니다. 이런 일이 그것도 굴지의 대기업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현대 기아차에 모듈과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어제 상반기 생산관리 공개 채용 면접을 앞두고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채용 전환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구직자들은 7월 초부터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까지 마치고 면접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통합계열사 설립에 따라 기공고한 안내대로 채용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채용을 중단하게 되어 회사 차원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시한 사업 분할 후 자회사 설립 때문이란 겁니다. 모비스는 앞으로 모듈과 부품으로 회사를 쪼개고 생산 조직과 전문 협력사를 통합해 각각의 생산 전문 자회사로 만들 계획입니다. 회사를 합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중복 인력 조정도 해야 해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면접 당일 채용 일방 취소에 온라인에서는 매너가 없다, 취준생을 갖고 놀았다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곳 취업 기회까지 뺏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상실감도 크고 또 그 서류에 투입했던 시간과 비용을 다른 취준 활동에 했으면은 또 다른 효율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에서 좀 허무하고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연구개발 R&D 직구는 공고대로 채용을 계속 진행한다면서도 이번에 취소한 생산관리직의 향후 채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변호사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무려 23년 만에 한 남성이 공범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에 얽힌 얘기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회일보 정현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먼저 40대 변호사가 살해당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1999년 11월 일입니다. 44살의 이승용 변호사가 자기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갑이나 노트북 같은 소지품이 그대로라서 강도 피해로 보기는 어려웠고요. 원한 있는 인물도 드러나지 않아서 장기 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50대 남성 김모 씨가 나타납니다.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고 자신이 살해범에게 그 지시를 전달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 인터뷰 기억이 납니다. 이때까지는 제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김 씨는 살인의 공범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변호사를 살해한 건 부산 갈매기라는 별명의 자기 친구였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을 사주한 배후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선 언론 인터뷰 내용이 부산 갈매기가 죽기 전 자신에게 한 말을 자신이 과장한 거라며 자신은 거짓을 진실로 믿는 인격 장애,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사흘 전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죄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전 친구 갈매기와 변호사를 뒷조사하고 친구가 평소 갖고 다니던 날카로운 흉기로 살해에 나설 것도 알았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봤는데요. 범행을 사주한 인물에게 3천만 원을 받아 갈매기에게 도피 자금으로 준 점도 살인을 공모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면 영원히 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스스로 발목을 잡힐 언론 인터뷰를 왜 했느냐, 이 부분이 주목할 만했는데요. 네, 김 씨가 자기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원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는데요. 1999년에 일어난 범행이라 2014년 11월이면 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김 씨가 마카오로 출국해서 1년 넘게 머무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그만큼 따라서 연장이 된 겁니다. 도피 목적의 해외 체류 기간만큼 공소시효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연장된 공소시효인 2015년 12월이 되기 5달 전 법이 바뀝니다. 어차피 살인죄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돼 버리면서 김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정 기자가 김 씨를 잘 안다고 하는 전직 경찰관도 취재를 했다고요? 네, 김 씨는 제주 지역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조폭 수사를 오래 한 전직 경찰관은 김 씨를 성미가 거칠고 입속 계산이 빨랐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다 진역해버리니까 행동대장으로 올라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정황들을 돌이켜 보면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김 씨는 2심 판결 바로 다음 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상급심에서도 김 씨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 변호사 살인을 사주한 배후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러시아 침략에 맞서며 영웅으로 떠올랐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가적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략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대체 왜 그랬느냐를 놓고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여론이 아주 두동강이 났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뒤 연일 SNS로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국민들을 단결시켰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상전 의지를 굽히지 않아 처칠과 비교되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Значить так, я тут, ніяку зброю ми не складемо,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그러나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가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러시아의 침공 징후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리 알렸다면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9조 3천억 원 정도를 잃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센 저항으로 키이우를 지킬 수 있었다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매달 70억 달러와 수많은 희생을 비교하게 됐다는 쓴소리와 함께 불쾌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침공 직전 현지 분위기에서도 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담담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저 담담할 뿐이고. 전쟁 중인 젤렌스키 부부가 잡지 표지 모델로 화려하게 등장한 모습을 놓고도 논란이 컸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도나우강으로도 알려진 다뉴브강에서 거의 80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나치 독일군의 전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십 년 전에 수몰됐던 유적지도 다시 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언뜻 신기하지만 또 섬뜩한 광경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곳곳에 바닥이 드러난 다뉴브강. 난파된 함선의 잔해들이 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반쯤 잠겨 있거나 뱃머리만 삐죽 나와 있습니다. 1944년 소련군에 쫓겨 다뉴브강을 따라 후퇴하다 세르비아의 강 항구 마을인 프라우보 근처에 난파한 독일 나치군 흑해함대의 일부입니다. 유럽에 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거의 10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자 함선 잔해에 있던 수톤의 탄약과 폭발물도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i ovdje imamo negdje sigurno oko 10.000 kilograma eksplozivnih naprava. Ne znamo u kakvom su stanju, da li mogu da eksplodiraju ili ne, ali ako jedna eksplodira, onda već možda pretpostavite. 말라붙어가는 스페인 서부의 저수지에서는 기원전 5000년 고대 인류가 만든 거석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톤헨지로 불리는 괴달페랄의 고인돌은 1963년 프란시스 프랑코 독재 정권이 농촌 개발을 위해 저수지를 만들면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극심한 가뭄이 닥쳤을 때 다시 모습을 보였고 수용량이 28%로 떨어진 이번 여름이 네 번째입니다. 중국 농경문화의 발상지 양쯔강도 메말랐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폭염에 중국인 3명 중 1명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양쯔강의 수위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以前的江水基本到那个岸边了，现在可能这块就属于江中间了，你看吧。今年这个夏天确实比较热。 수력 발전 용량도 급감해 수찬성 주민에게 공급하는 전력 생산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최강대국이라지만요, 막상 가보면 지하철 같은 시설들이 우리보다 한참 낡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수도라고 다르겠습니까? 특히 수도 워싱턴이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짜리 빗물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에 더 만들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는 바로 그 터널입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반려견 관리센터 창문 밖으로 사람 허리만큼 차오른 흙탕물이 출렁입니다. 건물 벽 틈새를 뚫고 물이 줄줄 새어들어오고 어느새 바닥은 흥건해졌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일대에는 1시간에 최대 7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시 북동쪽 일대는 마비됐습니다. 이 센터는 지난 한 달 동안 벌써 3번째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Scary. I mean, when you're working inside of a building on land, you're not really expecting to see that much water. I mean, these buildings are built like a building. It's not a ship. It's not a boat. 흘러넘치는 물을 막기 위해 결국 차수판을 설치했습니다. Sandbag. So this is a 30-inch high flood wall. You can sort of see the line on the wall of how high the water got. Yes. So it's not perfect, but it's going to help us in the future.
잦은 침수 원인으로 워싱턴의 오래된 하수시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일부 기반 시설이 그동안 커진 도시 생활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을 띠고 있는 지형적 특성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워싱턴 남쪽에는 이렇게 포토맥 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나 넘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국 시 당국은 5억 8,300만 달러, 우리 돈 7,700여억 원을 투입해 지하 30m 깊이의 터널을 뚫기로 했습니다. 침수에 취약한 북동쪽 일대를 중심으로 지름 7m, 길이 8,000여 미터의 대형 터널을 뚫어 한꺼번에 쏟아지는 빗물을 저장하고 하수 역류도 막겠다는 겁니다. 당국은 내년에 터널이 완공되면 취약 지역의 침수 확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And all the citizens up in the northeast part of the district who have experienced flooding for years and years, we're solving that problem. 또 역류한 하수가 인근 강으로 흘러가는 것도 막아 수질 개선 효과도 예상됩니다. 작년 말부터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가 매달 수해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미국에서 폭우 피해가 잇따르는 곳은 워싱턴만이 아닙니다. 사막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선 이례적인 폭우로 카지노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샜고 가장 더운 지역으로 알려진 데스밸리도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맞서 더 늦기 전에 견고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주입니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꿈을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성공 신화를 쓴 청년 농부들 만나볼까요? 김태형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상추에 초록빛 생기가 가득합니다. 일반 상추와 달리 신부가 결혼식 때 드는 꽃다발, 부케를 닮았습니다. 최근 샐러드용으로 인기몰이 중인 유럽 상추입니다. 회사원이었던 30살 강성휘 씨는 농협이 주관하는 청년농부 사관학교 교육을 접하며 청년 창업농의 꿈을 키웠습니다. 4년 전부터 상추 농사를 시작했고 초반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도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데다 특히 상추를 땅 속이 아닌 레일에 심는 수경 농법을 적용한 게 효과를 봤습니다. 내부 배관으로 물과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2배 이상 수확이 늘었고 병충해 걱정도 한층 줄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 귀촌을 꿈꾸는 예비 청년 농부들을 돕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조금 도입을 같이 해서 뭐 도별로 몇 농가씩 뽑아가지고 그거에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10년 전 귀농한 37살 한일환 씨의 블루베리 농장. 햇볕이 강해지자 비닐하우스 내 차광막이 스스로 펼쳐집니다. 온도와 채광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팜 기술 덕분입니다. 평소 IT에 관심이 많았던 한 씨는 스마트팜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휴대전화 조작만으로 농장을 최적의 환경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 보조받아서 하면 좋죠. 근데 제가 원하는 기능이 없어요. 고장나면 수리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현재 한 씨는 연매출 3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있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건 덤입니다. 청년 농부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에 이어서요, 국제 콩쿠르 입상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14살 바이올리니스트 김서연입니다. 김태혁 기자입니다. 김서연이 오늘 미국 오하이오주 오벌린에서 열린 토머스 앤 이본 쿠퍼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년 전 피아니스트 임윤찬도 출전해 3위를 차지했던 대회입니다. 그냥 좋은 경험 쌓으려고 여기 콩쿠르 한번 참가해 봤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번 콩쿠르는 18살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14살 김서연은 가장 어린 참가자였지만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벽히 연주했습니다. 이런 아기가 브람스 콘체르토 전악장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딱 연주를 시작하니까 제가 한 10인치는 더 커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승 상금이 약 2,700만 원으로 주니어 무대에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예원학교에 수석 입학한 김서연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윤찬을 비롯해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한국 연주자가 올 상반기에만 38명이나 됐습니다.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나이대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연주를 잘 한다는 인식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반기 들어서도 하프의 김혜진, 성악의 손나래 등 계속해서 활약이 이어지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 클래식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충북 단양의 고속도로입니다.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토사가 쏟아지면서 복구 작업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선 여전히 걱정 속에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내일과 모레는 소나기만 지날 뿐 전국에 비 소식이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무덥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에서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는 밤사이 열대야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내일 야외 활동하실 땐 강한 자외선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부를 중심으로 오후에 오존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휴일 일정은 실내 활동으로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